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링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데이터의 집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묶어내는 것을 우리는 클러스터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이라는 건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앞서 기계학습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클러스터링이라는 건 비지도학습에 해당됩니다. 지도학습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 인풋과 아웃풋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인풋과 아웃풋으로 구성된 데이터가 있을 때 인풋을 가지고 이제 아웃풋 형태로 만들어내도록 학습을 하는 과정이 이제 지도학습에 해당되는 거였고요. 비지도 학습은 우리가 인풋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때 이 인풋을 우리의 지도 없이, 우리의 어떤 피드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머신이 스스로 학습을 해서 어떤 이런 분류를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은 비지도 학습에 해당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클러스터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머신러닝 방법을 가지고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러스터링의 메소드가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뭐 더 자세히 나누자면 이거보다 더 많은 형태의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거 세 가지에 해당되는 거고요. 각각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아래쪽에 있는 파티셔닝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데이터들을 말 그대로 파티셔닝 해 나가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영역에 따라서 영역을 구분 짓는 형태로 클러스터링을 해 나가는 방법이 파티셔닝 메소드에 해당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2차원 형태의 어떤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X축, Y축으로 구성된 2차원 형태의 어떤 벡터 형태로 구성된 X, Y로 구성된 이런 형태의 인풋 데이터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이런 인풋 데이터들을 우리는 2차원 형태의 좌표계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좌표계에 이제 데이터들을 표시했는데, 이런 좌표계에 표시된 2차원 형태의 좌표계에 표시된 데이터들을 적절히 구분하려면 지금 이 그림 상태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가장 데이터들을 이제 확실하게 구분 짓는 선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어떤 하나의 영역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구분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는 파티셔닝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하나의 좌표 평면에 대해서 어떤 구분을 가지고 데이터들을 이제 구분해내는 그런 형태의 방법이 이제 파티셔닝 메소드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덴시티 베이스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클러스터링 하는 데 있어서 유사한 것들끼리 조금씩 묶어 나가는 방법을 덴시티 베이스드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2차원 형태의 이런 X, Y 좌표계로 생긴 이 평면에 이러한 형태의 두 개의 이제 벡터로 구성된 데이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동그라미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X 데이터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이런 형태의 이제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가장 맨 먼저 설명드린 파티셔닝 메소드가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형태의 구분점을 파티셔닝 메소드는 어떤 선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해나가야 되는데, 영역 단위로 이렇게 구분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의 데이터는 적절히 영역 단위로 구분할 수 있는 구분선을 긋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의 데이터들은 덴시티 베이스드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덴시티 베이스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냐면 어떤 하나의 데이터를 정해놓고 이것과 가까운 데이터들을 조금씩 이렇게 찾아 나가면서 클러스터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하나로 묶겠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더 가까운 게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데이터셋들이 존재해요. 그럼 이것들은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묶어 나갑니다. 그럼 결국 안에 있는 것, 바깥에 있는 것 이렇게 두 개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덴시티 베이스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것들끼리 조금씩 묶어 나가면서 클러스터링을 해나가는 그런 방법이 덴시티 베이스드 메소드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하이라키컬 베이스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사한 것들끼리 묶어 나가는 그런 방법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하이라키컬 베이스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좌표 평면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이렇게 묶어 나가는 방법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이라키컬한 어떤 계층 구조를 가지고 데이터들끼리 묶음을 만들어내 나가는 그런 방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4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묶어야 될 데이터가 이제 4개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 4개의 데이터들 사이에 유사도를 측정합니다. 유사도를 측정하는데요. 요렇게 또 요렇게 모든 데이터들끼리의 유사도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거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냅니다. 그러면 이 묶어낸 거에 대해서 얘는 이제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럼 얘하고 이렇게 다시 요렇게 또 요렇게 유사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사도를 측정을 했더니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거하고 제일 가까웠어요. 그럼 이렇게 묶어 나가는 거예요. 또다시 여기서 유사도를 측정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유사도를 측정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데이터를 묶어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데이터를 묶어내면 모든 데이터들이 가장 맨 위에 여기 최정상에서는 하나의 데이터로 묶이게 되겠죠. 하나의 데이터 셋으로 묶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클러스터링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데이터들끼리 군집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가령 예를 들어서 2개의 군집으로 나누고 싶다 라고 하면 적절한 선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러면 이쪽 군집 하나, 이쪽 군집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3개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잘라내게 되면 이쪽 군집 하나, 요 군집 하나, 요 군집 하나 이렇게 3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라키컬 베이스드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유사한 것들끼리 계층 구조로 묶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적정선에서 군집을 잘라서 군집화를 해나가는, 클러스터링을 해나가는 그런 방법이 하이라키컬 베이스드 메소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3가지 형태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해나갈 수 있고요. 각각마다 이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제 알고리즘들이나 이런 메소드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주로 파티셔닝 베이스드 메소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살펴본 알고리즘은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이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얘는 대표적인 이제 파티셔널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거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좌표계에 이런 X축과 Y축으로 된 이런 벡터 형태의 데이터가 2차원 벡터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 데이터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XXX 이쪽은 또 세모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때 이 데이터들 적절히 이렇게 나누는 이렇게 군집화를 해나가는 이런 방법이 이제 K-민즈 파티셔널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해당됩니다. 이 K-민즈 알고리즘의 특징은 뭐냐면 우선 각각 군집에 대해서 군집화를 하기 위해서 센트로이드라는 중심점이 존재해야 됩니다. 중심점이라는 건 가까운 것들, 이 묶인 클러스터 안에서의 가장 가운데 점을 우리는 중심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클러스터, 3개의 클러스터로 나눴다면 이 클러스터의 중심점, 이 클러스터의 이제 중심점, 요 클러스터의 중심점에 이런 각각 클러스터에 대한 중심점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센트로이드라고 부르는 중심점이 각각의 클러스터마다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센트로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들끼리 묶어내 나가는 방법이 이제 K-민즈 알고리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K-민즈에서 이 앞에 K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이제 클러스터링을 할 건데 몇 개의 클러스터를 만들 거냐 이 몇 개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K입니다. 그래서 이 K는 기본적으로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이 K 값은 사용자가 몇 개로 만들겠다라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K 값이라는 건 사용자에 의해서 지정된 어떤 값이고요. 이 K 값에 따라 클러스터링의 개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나는 3개의 클러스터를 만들 거야. 혹은 5개의 클러스터를 만들 거야. 뭐 10개의 클러스터를 만들 거야. 이렇게 K 값을 지정함으로써 우리는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K-민즈라는 이 알고리즘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유사한 것들끼리 파티셔닝을 해나가는 그런 형태의 알고리즘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한 것끼리 라는 단어에서 유사한 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유사하다 라는 거를 유클리드한 디스턴스라는 이 메저를 가지고 측정 방법을 사용을 해서 우리는 유사하다 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내릴 겁니다. 그래서 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이제 어떻게 정의되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P하고 Q라는 좌표가 있어요. 두 개의 좌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좌표는 몇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N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X축과 Y축으로 구성된 이 2차원 평면이라면 여기 있는 어떤 P라는 좌표는 X1, Y1 좌표로 표시될 거고요. 여기에 어떤 Q라는 좌표가 있다 그러면 이 좌표는 X2, Y2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각각의 2차원 평면상에서의 좌표는 두 개의 값을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정의에 따르면 P는 N개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N차원의 벡터를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P는 P1부터 Pn까지의 좌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 Q는 Q1부터 Qn까지의 좌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좌표를 가진 P와 Q 두 개의 점이 있는 거고요. 해당 포인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해당 포인트들끼리의 유클리드한 디스턴스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Q1에서 P1을 빼고 그걸 제곱을 하게 되고요. Q2에서 P2를 빼고 제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QN에서 PN까지 다 계산을 해서 각각을 제곱을 해주고요. 여기서의 제곱을 해주는 건 마이너스 값에 대한 절대값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주는 거고요. 제곱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루트를 씌우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i는 1부터 n까지, 즉 n차원의 벡터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좌표에 대해서 qn-pn에 대한 제곱을 하고 그걸 루트를 씌워서 유클리드한 디스턴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두 개의 좌표에 대한 유사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XY축 두 개로 구성된 2차원 좌표계에서는 이 두 점의 유사도를 이런 유클리드한 디스턴스를 사용을 해서 각각 점 사이의 어떤 유사도 값을 우리는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K민지에서 각각 존재하는 좌표에 대한 유사도 값을 계산함으로써 K민지를 통한 유사도를 계산을 하고 그걸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K민지 알고리즘이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K값은 사용자에 의해서 주어지는 값입니다. 사용자가 클러스터를 3개로 만들고 싶으면 3이라는 값이 주어지게 되는 거고요. 5개를 만들고 싶으면 5라는 값, 10개를 만들고 싶으면 10이라는 값이 사용자에 의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K값이 주어졌다면 K민지 알고리즘이 하는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K의 개수계만큼 임의의 좌표를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의 이 K로 생성된 임의의 좌표는 센트로이드의 역할을 하는 좌표를 말합니다. 즉 각각 우리가 5개의 클러스터를 만든다 라고 했다면 5개의 좌표를 임의로 생성을 하는 거예요. 5개의 센트로이드를 만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시를 위해서 간단히 3개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 2차원 좌표계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K 값을 이제 3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K1, K2, K3 이렇게 임의의 좌표 값을 생성을 합니다. 임의의 좌표 값을 생성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과정이고요. 두 번째 과정은 임의의 이 생성된 3개의 센트로이드 좌표와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열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열돼 있을 겁니다. 여러 군데 이렇게 분포돼서 나열돼 있을 건데 각각의 데이터와 각 센트로이드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즉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유클리드한 디스턴스, 거리 메저를 사용을 해서 유사도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좌표라고 한다면 이 좌표하고 요 첫 번째 K1이란 센트로이드, K2란 센트로이드,
K3란 센트로이드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건 K1이라는 임의의 센트로이드가 될 거예요. 중심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 좌표는 K1이라는 그룹의 묶음의 클러스터에 이렇게 배치를 시키게 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 좌표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여기에 좌표라면 K1부터 K2, K3까지 가장 가까운 건 아마도 K3 요 센트로이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K3에다가 이렇게 분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들을 K1, K2, K3 이 각각 3개의 센트로이드와 가장 유사한 센트로이드를 찾고 해당 센트로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룹핑을, 클러스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좌표에 존재하는 모든 점들이 3개의 클러스터 안에 다 하나로 묶이게 되겠죠. 자, 어떻게든 이 3개의 클러스터 안에 데이터들은 다 묶이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과정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데이터들을 각각의 클러스터로 구분을 해놨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각각 그룹 클러스터로 만들어진 데이터들끼리 중심점을 다시 계산을 합니다.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 K2 같은 거에 보면 처음에 중심점은 여기였어요. K2 임의로 생성한 중심점은 여기였어요. 근데 데이터들을 구분을 해봤더니 데이터들이 이렇게 구분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들끼리 중심점을 새로 구합니다. 그럼 아마 이 K2라는 중심점은 한 요 정도로 아마 이동을 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중심점을 이동을 한 후에 각각 클러스터마다 중심점을 새롭게 계산해서 지금 클러스터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끼리의 중심점을 새로 구하는 겁니다. 자, 클러스터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끼리의 중심점을 새로 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아까 했던 2번의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2번의 과정은 뭐였냐면 각각 이 중심점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들의 거리를 측정을 하고 가까운 데이터들끼리를 하나로 묶어내는 이런 형태의 과정을 2번에서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든 어떤 데이터는 다른 클러스터로 옮겨갈 수도 있고요. 어떤 데이터들은 해당 클러스터에 그대로 존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중심점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클러스터의 모양은 바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바뀐 클러스터에서 다시 중심점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중심점을 계산했으니까 또다시 각각 데이터들끼리 유사한 것들을 측정을 해서 거리를 측정을 해서 다시 클러스터를 만들어요. 또 중심점을 계산합니다. 다시 클러스터를 만듭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반복을 해나가냐? 중심점의 이동이 없을 때까지 이 2번과 3번의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나가는 겁니다. 혹은 내가 만족하는 어떤 오류의 기준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2번과 3번 과정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데이터들끼리의 유사도를 가지고 우리는 클러스터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가는 게 바로 K-means 알고리즘에 해당됩니다. 자, 예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이렇게 X축과 Y축 두 개로 구성된 이제 좌표가 있어요. 각각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뭐냐면 임의의 센트로이드를 구합니다. 자, 지금 이 예제에서는 우리는 K 값을 3으로 줬어요. 자, 그래서 보면 C1, C2, C3 세 개의 센트로이드를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자, 세 개의 센트로이드를 임의로 출력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각각 데이터들끼리의 거리를 구합니다. 자, 요 데이터를 본다면 C1과 C2와 C3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구합니다. 그러면 지금 요 데이터는 아마도 C3하고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가장 이제 가깝게 나왔나 봐요. 자, 그럼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다 구하고 나면 각각 데이터들이 어느 중심점을 기준으로 분류가 되는지,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지가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각각 클러스터를 3개로 구분을 해서 모든 데이터들을 각각 클러스터에 할당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은 이제 무엇이냐면
각각 구분된 클러스터들끼리의 중심점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C1 클러스터의 C1 중심점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클러스터를 보면 여기에 있고요. 데이터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총 둘레 여섯 8개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C1이 임의로 생성했을 땐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이 8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중심점을 다시 구합니다. 중심점을 구해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거에 가깝게 중심점이 이동을 하겠죠. 아마 중심점이 이제 이 정도로 이동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C2와 C3 클러스터에 대해서도 똑같이 모여져 있는 데이터들끼리의 중심점을 새롭게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C2는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고요. C3는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중심점에 대한 이동을 하고 나면 다시 한번 중심점에 이동한 데이터를 가지고 중심점이 이동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다시 클러스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클러스터를 만들어내고 다시 또 중심점을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이 데이터를 보면 맨 처음에는 C1 클러스터에 속해 있었어요. C1이 중심점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C1, C2, C3 이 세 개 중에 가장 가까운 게 C1이었기 때문에 C1 클러스터에 속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구분된 요 데이터들끼리 중심점을 새로 구했더니 C1이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였잖아요. 이쪽으로 C1이라고 중심점을 이동을 했더니 이 데이터가 이제는 여기가 가까운 게 아니라 C1이 가까운 게 아니라 C2 중심점이 훨씬 더 가깝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 데이터는 맨 처음에는 C1 클러스터에 속해 있었는데 C2 클러스터로 속해 버린 거죠. 자, 그러고 이렇게 계산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중심점에 대한 계산을 수행을 합니다. 그랬더니 C1은 중심점이 여기에서 다시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고요. C3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C2는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고요. 자, 이렇게 중심점이 이동이 되면 이동된 중심점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데이터에 대한 클러스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중심점을 다시 계산하고요. 해당 이동된 중심점을 기준으로 다시 데이터들을 클러스터링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언제까지 반복하냐면 중심점의 이동이 없을 때까지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모든 데이터들이 이 세 개의 클러스터 안에 효과적으로 잘 묶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게 바로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해당됩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클러스터가 다 만들어졌다, 더 이상 중심점이 이동이 없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클러스터는 요렇게 한 덩이, 요렇게 한 덩이, 또 요렇게 한 덩이.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로 클러스터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두 번밖에 이터레이션을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중심점이 조금씩 이동하는 결과가 만들어지긴 할 거예요. 어쨌든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K-means 클러스터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K-means 클러스터링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효과적인 클러스터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K-means의 강점은 뭐냐면 굉장히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신 것처럼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현하기도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이제 단순하다 보니까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빠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타임 컴플렉시티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빅 O의 TKN으로 정의되어 있는데요. 여기서의 T는 이터레이션의 반복 횟수를 말하는 거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반복 횟수를 이제 300으로 하겠다. 그럼 300번 반복하고 이제 K-means가 이제 종료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터레이션을 몇 번 할 것인가, 그리고 클러스터를 몇 개로 나눌 것인가, 그리고 분류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 세 개의 요소를 가지고 타임 컴플렉시티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타임 컴플렉시티가 굉장히 낮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약점은 뭐냐면
사용자가 K 값을 정해줘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머신러닝을 통해서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건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기계가 자동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데이터를 나눠주기를 사실은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K값을 이제 사람이 준다라는 건 사람의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거는 한 3개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는 한 5개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판단 하에서 이제 K값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용자가 K값을 정해줘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한 몇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가장 이제 간단한 방법들은 엘보우 메소드라고 하는 건데, 이 엘보우 메소드가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K값을 2에서부터 클러스터링을 이제 하나로 만들지는 않으니까요, 2에서부터 점점 늘려나가면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제 이 클러스터링이 잘 만들어졌냐를 K를 2값부터 해서 점점 하나씩 늘려나가면서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K가 2일 때, 여긴 K 값이에요. 여기에는 오류율이라고 하죠. 자, K 값이 2일 때 오류율이 이만큼이었어요. 그런데 3, 4, 5, 6, 7 K 값을 점점 늘려가면서 실험을 해봤더니 3, 4일 때 여기였고요, 5일 때 여기였고, 6일 때 여기고, 7일 때 여기에요. 그럼 얘를 이렇게 그려보면 요렇게 요런 모양이 되잖아요. 자, 요렇게 느슨한 모양이 될 텐데 어느 순간 이후로는 K 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0에 이제 근사한 값을 갖출 거지 완전히 0이 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가장 효율적인 요 지점에서 K 값을 결정을 한다 라는 게 바로 엘보우 메소드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K 값을 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여러 논문들을 살펴보면 많은 케이스에서 K 값을 5로 주는 게 적당하다 이런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K 값은 사람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K민지 알고리즘이 있어서의 중요한 하나의 K 값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굉장히 K민지 알고리즘에서의 성능을 결정짓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K 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단점은 뭐냐면 아웃라이어에 굉장히 센시티브 하다라는 겁니다. 이 아웃라이어가 뭐냐면, 자, 우리가 좌표가 있는데 데이터들이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 또 여기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 데이터가 여기에 이렇게 띡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이제 X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데이터들을 나누면 가장 베스트하게는 이렇게 나누는 게 베스트한 거겠죠. 우린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그림이니까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얘가 일종의 아웃라이어에 해당되는데 잘못된 데이터일 수도 있고요, 진짜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죠. 어쨌든 이 아웃라이어 때문에 중심점이 사실 여기 있으면 데이터들이 이렇게 묶일 수가 있는데 중심점이 이 아웃라이어 때문에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쪽에 분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요런 클러스터로 이제 분류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웃라이어의 이 K민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혹은 더 좋은 방법이라면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이렇게 데이터들을 만들고 얘를 이제 별도의 하나의 클러스터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아웃라이어 때문에 이 K민지의 성능이 저하되는 형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웃라이어에 굉장히 예민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K민지는 굉장히 단순해서 아주 쉽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적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요즘에도 이제 굉장히 오래된 알고리즘임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이제 많이 활용되는 그런 방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약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값을 이제 사용자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무거운 부담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웃라이어에 굉장히 예민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K민지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링이라는 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풋 데이터들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데이터들끼리 어떤 기준을 가지고 클러스터를 만들어내는 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비지도 학습에 해당됩니다. 어떤 아웃풋 값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아무런 피드백 없이 인풋 데이터들만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는 그런 형태에 해당되는 거고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는 세 가지 형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형태의 이제 알고리즘을 분류할 수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파티션 베이스드로 분류를 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계층 구조로 분류를 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덴시티, 밀도를 가지고 이제 점점 파티셔닝을 해나가는 클러스터링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방법 세 가지 형태의 분류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오늘은 파티셔닝 베이스드 메소드인 K-민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K-민즈 알고리즘은 중심점 K개를 가지고 K개의 클러스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고요.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나 뭐 기타 다른 여러가지 유사도 측정 방법을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파티션을 만들어서 클러스터링을 해나가는 그런 방법에 해당됩니다. 자, 지금까지 클러스터링 K-민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